네, 아주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앞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천호 선생님께서 기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문명,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부르든지 근대 문명이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낳은 결과물이 사실은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걸 환경 문제로 바라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경제 문제이고 정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를 낳은 게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고 또 그것을 떠받쳐왔던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그냥 조금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경제 구조가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해 왔던 현재의 산업 구조가 기후위기를 낳은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좁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좁게 보면 선거 정치지만 사실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정치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방향이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경제 문제이자 정치 문제라는 걸 먼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조천호 선생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기적으로 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단기적이고 굉장히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차차 바꿔 나가자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아주 전면적이고 단기적이고 포괄적인 변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뭐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아니라 다른 문명으로 문명의 전환을 사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돌아가신 우리 김종철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근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 마지막 쓴 책 앞부분에 앞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 중에 그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책도 있지만 어쨌든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필요한 변화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기후 위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국가다.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지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는 나라지만 피해는 가장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국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게 낳은 이상기후가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시골에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굳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정도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긴 장마 때문에 벼 수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 발표상으로 6.4%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줄었다고 농민들은 체감하는 건 더 줄었다고 느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지금 벼도열병이라는 병충해가 창궐을 해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받고요. 또 지금 배추 농사가 지금 그죠? 올해는 배추가 다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배추 농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앞서 조천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기후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농업이 받는 피해도 점점 더 직접적이고 굉장히 더 큰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농업을 챙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농업은 아마 기반이 점점 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도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농업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낀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업 챙기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도 농업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정부에서 탄소 중립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기에 농업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뭐 산업계 걱정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산업계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농업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이야기도 안 되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겉돌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부터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그 요소수 사태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소수가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작업률이 40%, 가축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 작업률이 20%대인데 만약 요소수가 수입이 안 돼서 이 난리인데 그러면 식량이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던져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뭐 요소수 수출이 중국에서 요소수 수입이 차질을 빚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막상 차질을 빚으니까 막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입장에서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 그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인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식량 위기, 그러니까 수입이 어려워졌을 때에 대한 대책은 유일한 대책은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해외 농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식량을 반입하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식량 위기가 도래했는데 뭐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농장이 있다고 해도 그 농장에서 그걸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허용을 하겠냐 이거죠. 공권력을 가진 국가라면 자기 나라 먹을 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부는 이런 식량 위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출판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진실을 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터졌으니까 요소수가 아니라 정말 식량이 수입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출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논의는 어떤 논의인가? 저는 시민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을 놓치면 지금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마지막 선택권. 지금이라도 우리가 농업을 챙기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사실상 자멸의 길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저는 보장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저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앞으로 부딪힐 이 재앙과 재난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성인으로서 마지막 선택권을 우리가 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오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네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가 돼야 될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탈성장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게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주의에 뭐 빠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경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그걸 탈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성장에 관해서는 뭐 이미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탈성장이라는 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탈성장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이제 농촌에 삽니다. 충청남도 홍성 농촌에 사는데요.
저희 이웃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알타리 물을 담았는데 너무 많이 담았다고 그래서 한 통을 주셨어요. 제가 한 통을 받아서 알타리 물을 잘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GDP를 계산하죠.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그런 GDP에 안 잡힙니다. 분명히 저는 알타리물을 받아서 잘 먹고 아주 높은 효용을 누리고 있지만 이거는 선물 경제죠. 이런 선물 경제라든지 또는 저는 이제 농사도 조금 이제 텃밭 농사를 하는데 제가 텃밭에서 배추나 무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김장을 담가 먹으면 그거는 자급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걸 경제 활동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경제나 자급 경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그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GDP,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전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만 잡히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얻어먹는 알타이무라든지 제가 농사지어서 담그는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GDP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먹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행복하고 이 GDP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GDP가 늘어나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행복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런 GDP의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걸 추구하면 사회의 목표가 경제 성장에 주어지는 순간에 기후위기라는 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탈성장이 필요한 것은 일종의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걸 국가의 목표로 삼아왔고 사회 전체의 목표로 삼아왔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는 탈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경제의 규모를 줄인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누가 한 사람이 의사결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의사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국가가 또 사회가 제1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 두어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경제라든지 자국 경제라든지 이런 경제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이렇게 무시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라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이 물건을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꼭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것만이 사실은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그래서 경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는 탈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이 탄소 중립 및 뭐 녹색 성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목표로 삼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하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도 추구하고 탄소 중립도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가 난파를 했습니다. 난파해가지고 바닷물에 이제 제가 뛰어들었어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상황은 사실 배가 난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뭘 붙잡아야 되는데 제 눈앞에 나무가 있고 나무 토막이 이렇게 제가 붙잡으면 살 수 있는 나무 토막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석함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녹색 성장이니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기후 위기를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난파해가지고 제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뭘 붙잡아야 되는데 나무 토막을 붙잡을 거냐 보석함을 붙잡을 거냐 나는 둘 다 붙잡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저는 죽겠죠, 그죠?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어떻게든 나무 토막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은 국가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뭐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위기가 날 여러 가지 농업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이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성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좀 탈성장이라고 하면 막연한데요. 탈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핵심 산업이라고 하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핵심 산업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아주 핵심 산업들이 사실은 축소되어 나가야 되고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시멘트 산업은 앞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산업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업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탈성장이라는 걸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핵심 산업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줄여나가고 전환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화두로 제가 뽑은 건 뭐냐면 기본소득입니다.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대한민국의 지금 핵심적인 산업들이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철강을 계속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이라는 게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철강 산업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집에도 썼지만 전환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환, 단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자기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전환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룻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마룻바닥을 깔아주는 의미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이 아니라 전환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환 정책으로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전환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장 장치로서도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꼭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기본소득 개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어쨌든 이 마룻바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룻바닥을 깔아주는 의미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탄소세라는 세금을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쨌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이 탄소세를 붙이는 게 필요한데 이 탄소세를 붙이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다 시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그걸 뭐 탄소 배당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그런 어떤 기본소득 정책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일자리가 필요한데 못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 또 이런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나는 더 이상 이제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뭐 귀농을 하고 싶다. 귀촌을 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 삶의 전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그게 뭐 요즘에 농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농민 기본소득에서는 이제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만이 아니라 최근 논의는 이제 그렇게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농민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농민의 범주에 좀 포괄적으로 넣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삶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보장이 되는 기본소득,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환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게 뭐 경제정책, 복지정책 이런 차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뭐랄까 불필요한 정쟁으로 흐르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뭐 석탄 화력을 안 할 거면 뭐 원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럼 원전을 하게 되면 또 원전은 뭐 아시는 것처럼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이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이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들만 계속 이제 오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탈성장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화두라면 그러면 그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죠.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탈성장이든 기본소득이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의 정치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이 현재의 이런 문제를 낳았던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 짓고 있는 뭐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된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들도 우리나라 정부가 다 육성하고 장려해서 만들어 왔던 산업들입니다. 근데 그 산업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을 그동안 계속 무시하고 이 농민들 줄어들고 농지 줄어드는데도 그냥 방치해왔던 것도 정치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 정치가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의 교체를 통해서 정치를 바꾼다는 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거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지금의 대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비호감 대선이다, 비호감 경쟁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이 있으면서 거대 양당이 결국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는 형태로 지금 민주화 이후에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조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뭐 주택 문제가 됐든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일자리 문제가 됐든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민주주의를 하고 선거를 해오면서 선거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 구조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가령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나라의 선거제도는 뭐냐? 주로 비례대표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선거 방식은 이제 우리는 비례대표라는 게 조금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는 다수대표제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자들 중에 표를 많이 받은 다수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다수대표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다수대표제가 사실은 거대 양당제를 낳는다. 그리고 거대 양당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수대표제라는 건 결국에는 거대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유리하고 그리고 거대 정당은 주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많이 기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정당들 중에서는 이런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통해서 호감을 얻고 지지를 얻으면 그러면 유권자들의 그런 경향을 보면서 다른 정당들조차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 어쨌든 독일에서도 여전히 녹색당은 집권당이 아닙니다. 일당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뭐 기독교 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문제에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당제 구조에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를 통해서 다당제 구조가 되고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른 정당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뭐 탈성장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농업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일종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논의 수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 문제도 저는 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문제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거, 그거는 뭐 정당 가입도 다 지금은 연령 제한이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정당 가입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정치에 관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나가는 연령도 지금 뭐 만 25세로 되어 있는데 만 18세로 당연히 내려야 되고 선거권도 저는 지금 18세까지 내려왔지만 만 16세로 낮춰야 된다. 앞으로는 더 낮춰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선거권하고 별개로 뭐 예를 들면 주민투표라든지 국민투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더 낮춰도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결정들이 결국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거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그런데 도지사도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에너지라든지 농업, 식량,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해결하려면 권한이 이 지방으로 분산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대한민국도 연방제 국가로 저는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각 지역에서 에너지 문제와 식량 먹거리 문제를 자급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 중에 아주 특이하게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를 읍면 단위로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은 우리나라는 군 단위로 지방자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군 단위로 지방자치하는 나라가 지방자치 제대로 한 나라 중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말하는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로 치면 읍면 정도의 단위입니다.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 코뮌이나 뭐 타운이나 이런 곳들이 다 지방자치를 하는 단위인데 우리나라는 그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읍면자치를 하다가 그걸 군으로 묶은 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 직후입니다. 1961년에 읍면자치를 없애고 군으로 묶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이 이런 에너지나 식량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농촌이 파괴되는데도 막상 농촌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뭐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가 나름대로 뽑은 4가지 화두가 그 탈성장과 기본소득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선거제도와 권력의 분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주류 언론들, 특히 주류 언론들은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논의를 접할 기회조차도 잘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출판과 또 출판과 연계된 어떤 새로운 뭐 미디어가 됐든 뭔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진실과 또 대안들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출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참 걱정인 건 2025년, 2030년이 되면 저는 기후 패닉이라든지 기후 우울증 또는 뭐 기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뭐 기후 종말론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고 알고 있으면 좀 낫겠죠, 그죠? 알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어쨌든 여전히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런 정보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